2015년 4월 1일 수요일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4월의) 첫날 미세먼지도 물러가고 햇살도 맑고 모처럼 꽃 피는 봄날입니다. 오늘 만우절이라고 시답잖은 농담하는 분들 때문에 심심치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4월은 맘 놓고 웃을 수도 없는 달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때이기도 하고요. 또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가 9명이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안함은 잊지 말자 하고 세월호는 잊자고 한다 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합니다. 최근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이라든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세월호 인양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 정부 태도를 보면 분명 이 정부에게는 세월호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마지막 한 명까지 반드시 찾겠다. 유가족들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보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내 어머니 찾아달라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막상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위압적인 경찰 병력뿐입니다. 오늘 생방송 오늘에서는 이 청와대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 단원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오늘 함께 들어보시고요. 그 전에 먼저 어제 우리를 괴롭혔던 이 미세먼지 문제 과연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잠시 후에 한국외대 박일수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어제 서울지방은 하루 종일 뿌였습니다. 이 우중충한 하늘 아래서는 마구 피어나는 봄꽃도 그 빛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모두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도대체 왜 생기고 그리고 요새는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황사 및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연구센터 박일수 소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일수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소장님 운영하시는 연구센터 이름이 꽤 깁니다. 황사 및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연구센터. 네. 예, 길어요. 길군요. 근데 길은 이유 좀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 오늘은 좀 날씨가 좋아졌습니다만 어제 그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미세먼지하고 황사하고는 다른 건가요? 차이가 있죠. 예. 그 황사는 중국 북부 내몽고나 몽골 지역에서 건조한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떠 있다가 우리나라로 이동돼 와가지고 지표면을 향해서 강화되는 흑먼지가 황사예요. 그럼 그건 미세먼지라고는 할 수 없나요? 근데 물론 황사 안에도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스모그 미세먼지가 높다가는 영어로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은 PM10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물질로 규정해가지고 매일 미세먼지를 예보하지 않습니까? 그 PM10은 흑먼지 안에 황사먼지 안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황사는 주로 중국에서 중국 내몽고라든가 황토 지역에서 바람 불어오는 거지만 미세먼지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물론 중국서도 와요. 중국서도 오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제 서울지방 우리 전국에 그 깔렸던 미세먼지는 황사하고는 일단은 관계 없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요. 그 3월 기상청에 뭐냐면 그 발표하면 그 3월 31일 날 황사가 왔었어요. 황사가 왔기 때문에 그 황사에 영향이 있는 미세먼지입니다. 그렇군요. 황사에 영향을 받은 미세먼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다시 정리하면 이제 황사 속에도 이제 미세먼지가 섞여 올 수는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2013년에 정부 관계부처에서 그 합동으로 내놓은 그 미세먼지 종합대책이라는 걸 보면요. 중국에서 묻어오는 초미세먼지가 한 30%에서 50% 가까이 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게 한 50%에서 70% 된다는 건데요. 이 미세먼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왜 생기는 건가요? 주로요. 그 미세먼지는 이제 주로 뭐냐면은 그 이동오염이라 가지고 자동차. 자동차 배기가스. 자동차에서 그 연소, 불연소 돼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오염원이 전체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거의 80%를 자동차에서 차지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미세먼지가 80%가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제조라든가 건설업 있잖아요. 건설업에서 약 한 16% 정도. 그 다음에 생활 주변. 그 다음 생활 주변에는 뭐냐면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지 않습니까? 숯불. 그 다음에 숯가마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한 대표적인 생활 주변 배출원인데 미세먼지 그런 데도 한 6%를 차지해요. 자동차가 거의 그럼 주범이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산먼지를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그냥 먼지 비산먼지는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거고. 비산먼지라는 게 또 비산먼지는 주로 이제 그 도로 같은 데에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게 있어요. 요것도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해요. 미세먼지 발생에. 미세먼지 발생에. 비산먼지 바람에 불어서 이동되는 것도 상당히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건설업에서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자동차 매연 불연소한 그게 주범인데 이게 특히 디젤 차량이 더 심한 건가요? 디젤 차량 심하죠. 디젤 차량하고요. 그 다음에 경유차, 이런 차들이 아주 심합니다. 이런 게 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정부 판단으로는 미세먼지의 반 이상은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계절에 특히 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좀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미세먼지를 1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1년 동안 미세먼지의 배출량과 1년 동안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를 보는 게 있고 하루 이틀 정도 예를 든다면 아주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날 그래서 뭐 미세먼지 우리가 일명 미세먼지 스모그가 발생하는 하루 이틀 정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 원인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 스모그가 발생하는 그런 에피소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에피소드는 기상현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든다면요,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은 어떠냐면 고기압이 형성될 때거든요. 고기압. 그렇죠. 비가 오면 저기압이고, 그러면 고기압인데 이 고기압도 이동을 하면 좋은데 이 고기압이 이동을 않고 그냥 정체하고 있어요. 한반도에. 그러다 보니까 고기압이 정체한다는 것은 위에서 공기가 하강한 공기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바람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군요. 움직인다기보다 먼지가 이동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이 아니에요. 봄철에 그게 그러면 자주 있다는 건가요? 봄철에 있어요.
또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예. 봄철에는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간에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예. 아침하고 점심하고 어떤 때는 20도 가까이 차가 나지 않습니까? 심한 데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심한 일교차가 나요. 네. 그 일교차는 뭐냐면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복사냉각이 발생한다 그래요. 복사냉각한다는 얘기는 예. 야간에 지표면에 있는 그 열 에너지가 뺏긴다는 거예요. 대기 중으로. 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대기 중에 열 에너지를 뺏기니까 빨리 기온이 떨어져요. 그 아침에는 엄청 기온이 차요. 네. 차다 보니까 낮 동안에 대기 중에 있는 그 수증기들이 기온이 내려가니까 이게 물방울 돼버리는 거예요. 예. 물방울 되다 보니까 이게 안개가 끼는 거예요. 안개. 예.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기압이 있어서 바람도 잘 안 불지. 예. 그 다음에 복사냉각이 심해가지고 기온이 내려가니까 예. 수증기들이 물로 변해서 안개가 지지. 예. 그러면 안개하고 뭐냐면 대기 중에 이미 있는 그 미세먼지가 운동이 안 되니까 예. 그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개 낀 날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훨씬 높다는 말씀이군요. 높죠. 그게 봄철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저 지난 겨울을 뒤집어 보면 겨울에도 이 미세먼지들이 많이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 많이 나죠. 지금은요. 예. 지구가 온난화된지 어쨌든 우리 또 서울 지역 같은 지역은 예. 도심에 건물들이 많고 자동차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열섬 효과라고 그렇군요. 도시의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주변 시골 기온보다도 심지어 2도 이상 높아요. 그렇죠. 네? 같은 겨울이라도 예를 들어 서울시 광화문 한복판의 기온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예를 들어 수도권 주변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한 2도 차이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 지구도 온난화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경우가 수도권에서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1 기준으로 했을 적에 30일이 나타났어요. 30일. 30일 중에 나타난 30일 중에 90%가 겨울 늦은 겨울하고 봄에만 나타났어요. 이게 열섬 현상 때문에. 그 열섬 현상만 아니라 그래서 그때 그 기온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그날의 평균 기온이 그 미세먼지가 나쁘게 나타나는 해당되는 월의 평균 기온보다도 2도 3도가 다 높았어요. 그렇군요. 자, 선생님. 기온이 높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왜 생기는가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동차 운행이나 과도한 도시 난방이나 과도한 도시 지역의 공장 가동이나 뭐 이런 걸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정해야죠. 그런 거. 절대적으로 해야죠. 그 정부가 뭐 이런 대책을 좀 내놓나요? 환경부에서 국내 저감 대책 같은 거 보면 자동차 관리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관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서 엔진도 개조하고 조기 폐차도 추진하고 친환경 자동차도 보급하고 그다음에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그 총체적인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미세먼지 스모그 현상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방안이 있어야겠다.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바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 강령이 좀 줘야겠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행을 중지한다든가.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자재라든가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이라든가 건설업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잠시 중단시키고 건설 현장이나 또는 이제 대형 차량 있지 않습니까? 대형 차량 같은 거 또는 일반 차량 같은 건 서울 도심 진입을 금지시킨다든가
이러한 그런 뭐냐면 좀 강력한 그 규제가 있어야만 미세먼지 스모그를 줄일 수 있지. 아까 얘기하는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것은 물론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강하게 나타나는 미세먼지 스모그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박일수 소장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되네요. 네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사 및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연구센터 박일수 소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파리 통신원이 말이죠. 그 파리의 스모그 경보가 발령되고 난 다음에 파리시가 일체 대중교통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볼 만한 대책일 것 같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현장 리포트. 오늘도 박현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현정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겠습니까? 네, 박사님 혹시 4월 달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건보료는 내지만 하여튼 폭탄, 뭐 언론에서 요새 이 폭탄 얘기 또 하더군요. 네, 요즘 아무래도 여러 가지 폭탄들이 있긴 한데요. 이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거는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씩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건강보험료는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14년도에 임금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를 반영해서 2015년 4월에 그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 부과 때 더 걷거나 아니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방식은 4월에는 건보료가 아무래도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직장인들에게는 4월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해 연말에 그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걸 직장인들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건보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건보료라는 게 작년에 낸 건보료는 그 전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소득이 또 이제 임금이 인상됐을 테니까 이제 그만큼 반영되는 걸 이제 올해 4월에 몰아서 정산을 하니까 이게 한꺼번에 또 돈 내라고 하니까 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폭탄이 될 텐데요. 직장인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불평과 이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31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당정협회를 열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건강보험료를 분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건보료 인상분은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 6월부터 10개월 동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그냥 매달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에 대해서 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급여 명세를 보면 자세하게 볼 때는 어머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 하면서 이제 볼 때는 느끼지만 이게 워낙 급여에서 자동으로 떼고 들어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건보료 때문에 특별히 요번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거를 이렇게 뭐 체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명세를 가끔씩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내고 내가 정말 그런 도움을 받고 있나는 생각은 많이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똑같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인이면 매월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눠서 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물론 조금 내면 제일 좋죠. 근데 전체적인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눠 내는 거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장 사람들 불만이 크게 터져 나오는 거를 막아보자는 시한적인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하고 오히려 당장 금액이 얼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불만을 터뜨리겠지. 이것만 어떻게 좀 막아보자.
해서 그냥 단순히 나눠내게 해서 뭐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당장의 어떤 그 불만이라던가 어떤 큰 소리가 나오는 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정도로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뜻이 없다라는 걸 오히려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납부 부담이 줄었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아까 그 여성분 네. 말씀처럼. 그런데 또 따져보면 이게 조삼모사처럼 시행 시기를 2달 늦췄다 뿐이지 총액엔 변함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매달 이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긴 했지만요. 보험료 총액은 좀 불변인 거죠.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원내대변인은요. 네. 어쨌거나 지난해 정산되지 못한 건보료 4월에 어차피 다시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4월 건보료 폭탄 논쟁이 무서워서 또 6월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거라면서 아무래도 이거 4.29 재보선 의식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좀 내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한 시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 좀 궁금해서요.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선거 자체가 투표로 해서 다 본인들이 이제 뽑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리트적인 거를 시민들한테 던져야 될 게 뭐 하나씩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사람들을 혹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순간에 사람을 좀 심리 이용해서. 근데 100명의 시민들 중에 솔직히 요즘 너무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100명 중에 뭐 50% 이상은 그 순간에 혹해서 그거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당장 한두 달이어도 그게 당장 한두 달이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현실로 당장 힘드니까. 네, 아무래도 시민들은 요즘 또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가중되는 부담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나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 뭐 그거에 또 따라서 또 본인의 의사나 이제 그런 거에 따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정산을요, 국민은 이렇게 착실하게 해왔는데요. 정부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이 정부도 건보료 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예. 그래요. 저도 이거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이제 건보료에 대해서 정부가 한 2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건보 가입자들이 내는 총액의 20% 정도를 내는데 지금 일반 가입자들 직장인들은 그 소득이 인상되면 인상된 분만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걸 부과시키면서 네, 실제 수입액으로 정산을 그렇죠. 하니까요.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 건보료가 얼마 거칠 거라는 걸 추산을 해서 그 추계액의 20%를 낸다는 건데 이게 실제보다 훨씬 적게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아무래도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추계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이 낮을수록 정부 부담액은 실제로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부의 이런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들의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시민들이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나라를 이길 수도 없고 뭐 정부에서 하는 거를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본인이 내는 거랑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랑 기준을 달리해서 우리가 내는 것만큼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게 만약에 어떤 나라의 재정상 뭐 그게 불가피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보료를 내는 시민들한테 우리는 이러한 항목 때문에 뭐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걷어들이고 또 우리는 얼만큼 보조를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게 집행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늘 불신만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나라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은 감추고 유리한 것들만 조금씩 알려주고 하면 과연 그런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일반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실제로 그 자료를 이제 보면요. 정부 추계 예상 수입액과 또 실제 수입액을 비교하면 연평균 한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게 쭉 보면 연평균 약 2조 6천여 원의 차이 정도가 발생된다고 해요. 그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나는 꼬박꼬박 내 실제 수령액대로 냈는데 조금 서운하다는 그런 또 마음도 좀 계신 것 같았고요. 성실히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제 국민들에게 발맞춰서 이제는 정부도 법 개정을 통해 실제 수입액에 맞춰서 정부 지원액을 정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건보료, 폭탄, 뭐 국민의료보험 이게 뭐 우리 공공의료의 그 축이기 때문에 이건 건실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만 시민들 보고만 성실하게 내라고 하고 정부는 제 몫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박현정 리포터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그널 음악까지도 참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네요. 유가족이 되고 싶다. 세상에 유가족이 되고 싶다니요. 그러나 유가족을 차라리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인데요. 참으로 잔인한 계절 4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단원고 실종학생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 그리고 아버지 허흥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인터넷 방송 시작한 지가 이제 뭐 2주째입니다만 참 저한테도 이게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청와대 앞에 계시다가 오신 건가요? 요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버지 먼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 분향소에서 9시 반에 출발해서요. 네. 여기 광화문에 오면 한 10시 40분 되는데요. 이제 가족들을 거기서 이제 내리시고 저희 가족은 청와대에 이제 이른실에다가 예, 분수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 박은미 씨는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데 그 청와대 앞에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저희가 원하는 건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내 딸, 내 아들,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가족 찾아달라는 거 외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는 마지막 한 명까지 반드시 찾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가족들이 언제든지 오면 만나주겠다. 그 약속은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건가요? 네. 지금 실종자가 아직 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모두 304명이 희생이 됐는데 지금 9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유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정을 누가 그걸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무슨 얘기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했는데 지금 정부가 인양을 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시점은 사실은 검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정부가 인양도 한 수세 개 방법이라고 지금 말해놓고 5개월이 되도록 아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1월 달인가 2월 달에 이제 해양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해양 조사는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마친 상태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계속 이제 그 해양에서 이제 지금 바뀌었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유, 뭐 보고를 못 받았다는 뭐 서류가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계속 이제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예. 그 어렵게 특별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됐는데 또 이제 최근에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이라는 게 이 특별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다 이런 반발들도 많이 나오는데 유가족들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청와대에서 시위하고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정부는 뭐 4월 16일 사고 당시부터 그 누구도 책임질라는 그런 것이 안 보였었고 아무도 책임진 사람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수색 종료서부터 해서 그 누구 책임 안 지고 지금은 또 특별법 시행령을 따라서 진짜 한 가지라도 가족이 그런 생각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행해놓고선 지금은 그것마저 다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멈추라고 가족들이 이제 시위하고 예. 농성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시위하는 유가족들까지 요새는 이제 경찰에 의해서 연행을 해가 돼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참합니다. 다윤이 어머니께 다윤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 우리 아이 얘기를 자꾸 해야 다윤이는 위에 언니가 하나 있고 둘째 중에 막내였나요? 예, 언니 하나 있고. 어떤 아이였어요, 다윤이는? 어제 제가 잠시 누가 질문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 아빠랑 결혼해서 큰애 낳고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윤이 임신했을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윤이는 뭘 잘했어요? 다윤이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고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 되는 걸 꿈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윤이가 유독히 좀 좋아하는 건 노래랑 춤추는 거. 예. 그래서 TV에 나오는 그 가수들 보면 본인도 집에서 그 틀어놓고 같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학교 동아리, 저는 잘 몰랐었는데 학교 동아리에 춤 동아리가 있었나 봐요. 네. 이 사고 참사 터지고 제가 진도체육관에 있을 때 다윤이 춤췄던 그 동영상을 거기 학교 선배가 갖고 내려왔더라고요. 그 춤추는 아이의 그 동영상 보면서 다윤이가 너무 춤출 때 행복해했구나. 다윤이가 이렇게 사고로 떠난 후에 꿈에 보셨어요? 꿈에 찾아와요? 예, 한번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꿈에 저희가 이사한 지 4월 4일 날 이사했고, 네. 15일 날 다윤이가 수학여행 갔고, 그 이사한 집에 제가 이렇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다윤이가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다윤아 너 수학여행 갔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어? 이랬더니 그냥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모습.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군요. 그리고는 또 안 왔어요? 그러고는 그 다윤이 아빠는 지금은 뭐 일을 못 하시겠네요. 예. 뭐 일할 그런 마음도 뭐 어떤 생각도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예.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었습니까? 저는 이제 철강 단지에서 이제 그 철강을 이렇게 절단하고 예. 이런 뭐 제작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 다윤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뭐 모든 게 다 달라졌겠습니다만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가족들 삶에서? 저희는 뭐 처음 4월 16일 사고부터 이제 진도체육관에서 너무 오랜 생활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게 있었기 때문에요. 네. 저희 지금도 이제 뭐 안산에 올라온 지 뭐 한 달 보름 정도뿐이 안 됐는데요. 어디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 엄마랑 이제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도 몸도 이렇게 안 따라주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청와대 가서 무조건 꺼내달라고 피켓 들고 있는 것뿐이 없겠다. 그 지금 청와대 앞에서 피켓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청와대 쪽에서 누가 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가 나와서 뭐 상대를 하나요? 전혀 그런 거 없죠. 그 대통령이 약속한 일인데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해주겠다고 누가 그러면 그 담당자라도 나와서 유가족들의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전달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뒤로 꽉꽉 막혔고 지금 또 저 시위하던 유가족들까지 연행됐다는 소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저 유가족분들 보면 생업 다 팽개치시고 지금 여기 다윤이 어머님도 아주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데 생활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1인 시후 나오서부터 아침에는 그냥 일어나서 물 한 컵 먹고 그냥 나오고요. 점심 때는 이제 시위를 하고 강화문에서 가족들끼리 이제 또 모여서 그냥 점심 한 끼 먹고 다시 이제 피켓 시위를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3시 넘어서 이제 광화문에서 출발하면은 또 안산 분향소 가면은 또 이제 다른 가족분들이 있으면은 잠시나마 이제 또 얘기 나누다가 그냥 저녁을 또 그냥 거기서 한 끼 먹고 집에는 그냥 들어가서 뭐 하나 손댈 그런 여유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방에서 그냥 쓰러져서 지금 팽목항에서 사실상 그 수색 작업은 이제 중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이제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은 거길 떠나지 못하고 계셨던 거군요, 오랫동안. 그렇죠. 수색 종료하고선도 뭐 한두 달씩은 계속 거기 묵었고 또 이제 안산에 이제 일했을 때는 올라갔다 또 팽목에 다시 내려갔다 그렇게 지내왔었죠. 그 실종자 가족이 제일 바라는 건 아무래도 선체를 인양하자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무조건 선체를 인양해야 찾을 수 있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렇게 대통령이 약속했는데도 지금 가장 좋은 시기인데도 답을 안 줘가지고. 그럼 실제로 실종자 가족들은 어디 해수부를 찾아갑니까? 어디를 찾아가서 실종자 그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어느 데도 찾아갈 수가 없고요. 다 편입되고 막 그래서 그 인원들이 바뀌고 막 조정이 되고 그래서 어느 사람도 지금 뭐 만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이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누구든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지고 할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그 세월호 조사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일단 구성은 했는데 그 특조위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나요? 지금 정부에서 뭐 그냥 다 일일이 하나서부터 발표를 해놓고 전 계속 이제 줄여가는 상태에서 보니까 늘려가도 하기가 힘든데 계속 줄여가니까 이제 거의 이제 활동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고요. 아, 정말 이 실종자 가족들, 뭐 유가족들은 또 유가족들대로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만 이 실종자 가족은 정말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식들, 가족, 그 시신이라도 좀 건져달라는 건데 이게 나라가 있으면서 아무도 거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 실종자 가족들만 그냥 거리를 헤매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015년 4월 1일의 현실입니다. 방송을 하지만 이 부모님들의 말을 듣는 거 못지않게 참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다윈이 어머님은 대통령을 지금 만나면 무슨 얘기를 제일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진도체육관에 16일날 사고 나고 내려가서 이제 쓰러져 갖고 있었을 때 그 다음날 아마 대통령이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누워서 제가 똑똑히 들었거든요. 마지막 한 명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찾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종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실종자 가족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 때문에 대통령이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대통령을 된다면 우리한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찾아주시겠다고 꼭 얘기하셨던 그 약속 꼭 지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2014년 4월 16일 전에 대한민국과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나뉜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다 애통해하고 잊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잊지 말자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아져가고 이젠 잊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들이 이제 커져가는데요. 그 국민들이 세월호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다윈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들 계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바라보고 저희도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정말 그렇게 안 해도 가슴이 정말 심장도 다 타들어가고 정력부가 다 탈 정도로 피가 마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 가족 찾아달라고 내 딸 찾아달라고
피켓을 들고 실종자 가족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거기에다 대고 무반응이나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물론 가슴은 아프죠.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내 딸과 우리 실종자 9명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해도 나는 내 딸 찾아야 된다 이러고 그냥 피켓 들고 울고 있어요. 대부분 실종자 가족들이 정말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면 울지 않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오늘 실종자 가족을 대표해서 다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셨지만 다윤이 외에도 여학생이 하나, 남학생이 둘, 또 선생님 2분,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시고 또 한 여성분 계시고 그 실종자 가족들끼리는 그래도 더 자주 만나시고 서로 좀 위로를 하시나요? 일단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다 같이 피켓 드는 것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같이 밥 먹으면 근데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봐도 서로 아픈 걸 아는 사람들이라서요. 그냥 서로가 다윤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 청취자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둘째인데도 속이 차서 아빠한테 별로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빠한테 용돈 타갈 때가 있었다면서요? 늘 이제 제가 직장에서 이제 그 퇴근 시간이 돌아오면은 항상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아빠 나 뭐 사다 줘 하면 그 사달라는 게 얼마 안 돼요. 뭐 1,000원, 2,000원, 과자 한 봉, 뭐 껌 한 통 이건데도 아빠한테 뭐 용돈 같은 건 달라본 적은 없고요. 시학령이 가는 그 하루 전 저녁날에 제가 이제 쓰고 다니는 모자가 하나 있어요. 검은 모자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수학여행 갈 때 갖고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주지 말고 아빠가 쓰던 거니까 이제 하나 새거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싫다고. 난 그냥 아빠 쓰던 거 그냥 갖고 가고 싶다고 그래. 밤에 그거를 주고 그랬더니 아빠는 그래도 가는데 제주도 가는데 용돈 안 줘 그러더라고. 사실은 제가 돈이 없었어요. 네. 아내 불러가지고 돈 없으니까 10,000원만 달라고 10,000원하고 그 모자를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몰랐던 것. 다윤이 어머니 뭐 꿈에서 한 번밖에 안 온 다윤이가 야속하기도 하겠지만 수없이 따님하고 대화를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윤이를 만나게 된다면 무슨 얘기를 제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다윤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옆에 있는 것 같고 문 열고 엄마하고 들어올 것 같고 이런데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다윤이 엄마라는 게 너무 미안하고 찾아줘야 되는데 엄마인데 할 수 있는 게 피켓 들고 거리로 나가서 내 딸 찾아달라고
그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미안해서. 네, 오늘 세월호 사건 1년이 다 가도록 아직 그 유해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 9명의 실종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단원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 아버지 허응환 씨를 모셔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도 힘들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힘드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천안함은 잊지 말자고 하면서 세월호는 잊어버리자고 하느냐. 세월호 인양하는데 1200억 아깝다고 하면서 수십조 자원외교에 낭비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정권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정권, 이런 정권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생각을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듣게 됩니다. 하루빨리 실종된 9명이 정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바라면서 오늘 이 대담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읽어주는 라디오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오인영 교수가 최인훈의 화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최인훈 작가의 화두의 한 대목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세기 3분의 2 시점에서 한국 국민은 20세기 첫 새벽 이래 암흑의 세월에서 벗어나려는 온갖 희망을 철저히 조롱당하면서 어떤 부정이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들에게 포로가 된 생활을 해오고 있다. 게다가 이 기간은 일본 자본이 상륙한 시기이기도 해서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 속하는 노동집약형의 산업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한국 농촌은 최종적인 해체를 당하면서 운명의 성난 물결처럼 달려드는 생활고에 민중들은 휘말려 들어가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줄을 잡은 투기꾼들이 군사정권과 손을 잡고 동포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다. 일본의 공예산업을 옮겨오는 것이 세상의 희한한 위협처럼 선전되었고 이런 시대를 상징하듯 1970년대의 첫 무렵에 청계천의 피복공장의 노동자 한 사람이 그들의 끔찍한 처지에 항의하면서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질러 노동운동을 위한 소신공양에 등신뿌리자 인간 횃불이 되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민중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군인들과 투기꾼들은 살찌기만 하고 공화국 제도의 작은 신용이라도 요구하는 움직임은 언제나 간첩과 연결되어 탄압되었다. 민중이 일하면 일할수록 그 결과는 군인들의 손에 잡은 칼날을 더욱 힘세게 벼려주는 격이 되었다. 20세기 첫 무렵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개화와 개혁과 혁명과 무장항쟁의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모두를 비웃기라도 하듯 역사는 한국 사람에게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인간 자격증 점수에 아랑곳 없이 식민지 군대의 하급 장교를 대통령으로 점지한 생활을 선고한 것이었다. 역사는 한국 사람들의 귀싸대기를 보기 좋게 갈겨준 것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틀 속에서 살고 있었다. 공장에 나가고 씨를 뿌리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노예 주인의 힘을 길러주고 보습을 만들어 놓고 보면 그것이 자기를 묶는 족쇄가 되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은 노예 주인들의 수발을 드는 군사들의 끼니를 만들어주는 격이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면 억압자들의 장부책을 챙겨주는 일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어 돌아왔다. 제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육신을 꽁꽁 묶어놓는 것이 문명사회가 타락하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조화 속이었다.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그랬고, 식민지 시대에도 그랬고, 해방이 되어서도 그랬다. 그래서 착한 임금이라든지 식민지 시대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느니, 군인 정부가 경제 건설을 하고 있다느니 하는 말에는 고만한 진실이 있어서 사람들은 헛갈리게 된다. 아마 인간 사회에서의 억압이라는 것을 부지부식간의 흑과 백 사이의 차이처럼 절대적 구분으로 미리 알고 있어서는 안 될 일과 있어야 할 일 사이에 있는 구별 같은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될 성질이 아닐까. 억압이란 백에 섞인 흑, 있어야 할 것 속에 섞인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은 것이어서 떼어놓기 어려운 것이고, 살꺼풀이 안팎처럼 그것만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런지. 생활이란 것이 그런 미궁속 같은 물건이었다. 어느 시대에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뜯어볼 만한 힘을 가지자면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고 보면 오늘이 어제와 같은 하루하루가 쌓이고 마침내 한평생이 끝나고 또 다음 세대가 시작된다. 마찬가지의 생활이 이어진다. 세상이 대낮같이 밝아지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에 바로 그 사회 속에서 호련히 나타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생활.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이 제대로 안 될 경우 4억 2천만 원이 아니라 4조 2천억 원을 줘도 안 받을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모임의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오늘 한 말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수지 말고 선체인양을 제대로 하고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 진상규명한다면 4억 2천만 원이 아니라 420원만 줘도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지급 기준을 확정 발표한 오늘 유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유가족들을 마치 돈이나 더 뜯어내려고 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 정부에 묻습니다. 세월은 어느새 봄날이군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빕니다.